이번 수업에서는 국내 재화 생산자보다 저렴하게 생산하는 외국 경쟁자로부터 국내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보호주의의 최후 수단을 논의하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보호무역주의에 관한 수업을 따라오고 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보호무역주의 관세에 관한 비디오와 보호주의 수입 할당량에 대한 영상을 시청하셨을 겁니다. 이번 수업에서는 보호주의 보조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보호주의에 관한 이전의 두 비디오에서와 같은 예제를 사용할 겁니다. 우리는 여기 오른쪽에 있는 남한의 사과 시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배운 바와 같이 사과의 세계 가격 PW가 남한 내 사과의 균형 가격보다 낮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균형 가격은 SK와 DK의 교차점에서 발견됩니다. 세계의 공급은 완벽하게 탄력적입니다. 남한의 사과 소비자들이 세계의 사과 가격을 끌어올리지 않고도 그들이 원하는 만큼의 사과를 세계 가격에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남한이 사과 생산에서 비교 열위에 있기 때문에 남한은 자유무역 아래에서 QSK에서 QDK까지 수량의 사과를 수입합니다. 남한 정부가 보조금을 사용하여 남한 사과 농가를 보호하고자 한다고 가정합니다. 이곳에서 보호주의 보조금이 무엇인지 정의합니다. 이후 보조금의 도식적 함의를 살펴봅니다. 여러분은 아마 미시경제학 단원에서 보조금의 정의를 배웠을지도 모릅니다. 보조금은 단순히 생산자가 생산한 재화 단위당 정부가 지불하는 돈입니다. 그것은 단위당 보조금입니다. 보호주의 보조금은 수입량을 줄이고 국내 생산자들이 자신의 생산물을 더 많이 팔아서 더 높은 수입을 올릴 수 있게 해줍니다. 다시 말해 보호무역주의 보조금의 목적은 본질적으로 다른 형태의 보호주의와 동일합니다. 외국 생산자의 이익을 희생하는 대가로 국내 기업의 매출과 수입을 늘리기 위함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우리 그래프를 보면 남한의 사과 시장에서 보호주의 보조금의 효과를 도식화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미시경제학에서 이렇게 배웠을 겁니다. 보조금이 재화 공급의 결정 요인이고 보조금은 재화 생산에 드는 한계 비용을 낮춰준다. 미시경제학에서 공급 곡선은 한계 비용을 나타낸다고 배웠습니다. 여기서는 남한의 매 사과 생산에 드는 추가 비용입니다. 보조금은 남한의 사과 재배 농가를 위해 한계 비용을 줄여줍니다. 따라서 한계 비용 곡선을 우하향 이동시킨다거나 공급 곡선을 우하향 이동시킨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남한의 사과 재배 농가에 미칠 보조금의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는 이걸 보조금이 딸린 남한의 공급 곡선이라고 명명합니다. 사과당 보조금 액수는 두 공급 곡선 사이의 수직 거리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프의 수직축은 달러나 남한 원화로 대표되는 가격이기 때문에 이 경우 단위당 보조금은 두 곡선 사이의 수직 거리만큼 한국의 사과 비용을 낮춥니다. 공급 곡선을 외향 이동시켜 국내 사과 공급이 늘어납니다. 그러나 이것이 한국의 사과 수요량과 가격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보호주의의 다른 형태인 수입 할당량과 관세와는 다르게 국내 재배 농가들이 보조금을 받을 때 사과 가격은 사실상 변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PW라는 세계 가격은 여전히 보조금이 딸린 국내 사과 가격보다 낮습니다. 국내 가격은 보조금이 딸린 공급 곡선과 수요 곡선 DK의 교차점에서 발견됩니다. 그럼 가격 변동은 없는 대신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생산 한계 비용이 낮아지면서 남한 사과 재배 농가들이 이제 세계 가격으로 더 많은 양의 사과를 시장에 제공할 의향과 능력을 갖추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새로운 국내 공급량이 존재하게 됩니다. 이걸 QSK 1초이라고 합시다. 남한 사과 생산량의 약칭입니다. 이것이 수요량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사과 가격의 변동이 없으므로 수요량에는 변화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남한 소비자의 희망 구매량인 QDK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따라서 가격 변화가 없을 때 어떤 결과가 될까요? 수요량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나 남한 농가의 공급량은 증가했습니다. 이제 남한에서 사과 수입을 감축할 필요성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애초의 수입량은 더 이상 적용되지 않으며 대신에 보시다시피 수입량이 이제 더 줄어든 상태입니다. 보조금 이후의 수입량은 보조금 이전보다 감소했습니다. 다음으로 보조금이 남한과 외국의 다른 이해 당사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수 있는데 여기서 해야 할 분석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소비자와 생산자가 보조금으로 피해를 받는지 아니면 도움을 받았는지 그래프를 봐도 명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조금 지급 전후로 사과 시장에서의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 구역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수요와 공급 다이어그램으로 본 국제무역을 통한 이득이란 앞서 강의 내용을 환기해보면 자유무역 다이어그램의 소비자 잉여는 국내 수요 곡선 이하와 세계 가격
PW 이상의 삼각형 구역으로 대변됩니다. 이 경우 보조금 지급 이후 사과 시장의 소비자 잉여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노란색 삼각형은 사과 재배 농가에 보조금을 지급하기 전과 후의 소비자 잉여를 나타냅니다. 자유무역 다이어그램에서 생산자 잉여는 세계 가격 이하와 공급 곡선 이상의 영역으로 표시됩니다. 하지만 여기 보조금 다이어그램에서 상황이 조금 복잡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보조금은 정부가 생산 단위당 생산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이므로 우리는 한국의 사과 생산자가 정부 보조금을 받은 이후 실제로 판매 대가로 받은 사과 가격을 표시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소비자가 지불하는 가격은 세계 가격, PW입니다. 하지만 사과 생산 농가가 실제로 받게 될 가격은 세계 가격 PW보다 더 높습니다. 그들이 받는 금액은 PW의 보조금을 더한 금액입니다. 그리고 보조금은 두 공급 곡선 사이의 수직 거리입니다. 따라서 생산자가 실제로 받는 사과 가격을 찾으려면 원래의 공급 곡선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것은 두 공급 곡선 사이의 거리로 나타냅니다. 이걸 보조금이 더해진 생산자 가격 PS라고 합시다. 따라서 PS는 보조금이 딸린 가격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그 가격은 소비자가 지불하는 세계 가격, PW보다 높습니다. 다시 말해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소비자 잉여는 그대로인데 생산자 잉여는 보조금 지급 전 세계 가격 이하와 국내 공급 이상의 작은 삼각형이던 것에서 지금은 삼각형이 확대되어 PS까지 올라가고 QSK1까지 뻗어나갑니다. 남한 사과 시장에서 생산자 잉여가 현저하게 증가했습니다. 소비자와 생산자 사이의 총 후생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사과 시장에서 후생 손실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소비자 잉여의 변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소비자가 지불하는 가격도 그대로고 수요량도 그대로이니까요. 국내 생산자는 어떨까요? 실제로 국내 생산자 잉여가 증가했습니다. 국내 생산자들이 받는 가격이 보조금을 포함하여 세계 가격, PW보다 높고 생산량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생산자들은 보조금으로 형편이 더 좋아졌고 소비자들은 전혀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국내 사과 시장 자체에 부정적인 영향은 없었습니다. 외국 생산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보조금을 지급하기 이전 상황을 외국 생산자 수입의 범위를 보라색 외곽선으로 표시하겠습니다. PW 이하의 모든 것과 QSK와 QDK 사이의 모든 것은 외국 생산자 수입을 나타냅니다. 보라색 윤곽선은 외국 생산자들이 남한에 사과를 팔아 벌어들인 돈의 양을 나타내는 직사각형입니다. 외국 생산자들은 보조금 이후에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건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외국 생산자 수입 영역은 이제 쪼그라든 수입량의 같은 가격을 곱한 값입니다. 그리하여 보라색 직사각형이 줄어들었습니다. 외국 생산자들의 상황은 악화합니다. 그들의 수입은 감소합니다. 수입량은 감소하였지만 가격은 그대로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총 수입은 가격의 수입량을 곱하면 나옵니다. 그리고 수입량이 감소했으니 외국 생산자들은 보조금이 생긴 이후 수입이 줄어든 것을 실감합니다. 사과 생산자 보조금의 비효율성을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는 남한 납세자와 정부의 부담이 될 보조금 비용을 살펴본 다음 그것을 남한 이해 당사자들의 편익 증가와 비교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결론을 내기 위해 저는 보조금의 비용 부분을 검은색 외곽선으로 표시합니다. 보조금에 들어간 정부 비용은 두 공급 곡선 사이 수직 거리입니다. 그게 이 수직 거리입니다. 그리고 보조금을 받는 사과 공급량은 0에서 QSK1까지입니다. QSK1은 남한의 전체 공급량입니다. 제가 검은색으로 그린 사각형 모양의 윤곽선은 남한 납세자가 부담할 비용을 나타냅니다. 남한 납세자와 정부는 형편이 나빠졌습니다. 왜냐하면 세수가 사과 보조금으로 배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사과 생산자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데 드는 기회비용은 무엇일까요? 이는 다른 정부 사업에 사용할 재원이 줄어들었거나 남한의 가게가 납부할 세금이 많아진다는 걸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비용은 항상 존재하고 보조금이 남한의 총 후생을 증대했는지 아니면 축소하는지 판단하려면 보조금에 따른 비용과 편익을 비교해야 합니다. 그러니 앞으로 돌아가서 그 편익이 무엇인지 살펴봅시다.
소비자들은 보조금이 생긴 이후로 형편이 더 나을 것이 없었습니다. 남한의 사과 소비자들에게는 실질적인 편익이 없습니다. 생산자들은 형편이 개선되었습니다. 따라서 생산자 잉여를 나타내는 녹색 삼각형의 크기가 증가하여 생산자 잉여는 증가했습니다. 그래프의 빨간색 윤곽선 구역은 생산자 잉여, 즉 보조금에 따른 순편익이 증가했음을 나타냅니다. 사각형 모양의 검은색 윤곽선은 보조금에 따른 순비용을 나타냅니다. 그렇다면 총 후생에 미치는 순수 효과는 무엇입니까? 이 질문에 답하려면 빨간색 구역과 검은색 구역의 크기를 비교해야 합니다. 자명하게 검은색 직사각형은 빨간색 영역보다 큽니다. 빨간색 구역보다 큰 검은색 직사각형의 해당 부분은 여기 삼각형 구역입니다. 검은색 구역에서 오른쪽 구역이 남한 납세자가 부담할 보조금 비용을 나타냅니다. 그래프에서 검은색 음영 구역은 생각나는 게 없나요? 제가 이번 단원에서 사용했던 다른 그래프에서 검은색은 무엇을 나타냈나요? 검은색은 총 후생의 손실을 나타냅니다. 우리는 이것을 총 후생의 손실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는데, 이는 보조금 비용이 보조금의 편익을 초과하는 양만큼 존재합니다. 여기서 보조금의 편익은 생산자 잉여 증가입니다. 다른 보호주의 형태와 마찬가지로 보조금의 경우도 총 후생의 손실이 존재합니다. 정부가 국내 특정 이해 관계자를 보호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한국 정부는 납세자의 세금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국내 사과 농가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것은 국내 공급을 늘리고 사과 수입량을 줄이기 위한 시도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도 이 결정으로 인해 피해를 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소비자들은 손해를 입지 않았고 생산자들은 이득을 봤습니다. 이 정도의 분석만으로 여러분은 보조금으로 인해 한국의 전반적인 후생이 향상되었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해석은 납세자와 나머지 사회 구성원에게 전가되는 보조금 비용을 해명하지 못합니다. 정부가 납세자의 돈을 경제의 특정 생산자에 대한 보조금으로 지출할 때마다 기회비용이 발생합니다. 남한의 편익이 될 수 있는 교육, 의료, 인프라와 같은 기본적인 수요에 사용할 수 있는 자금이 줄어듭니다. 또는 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해 가게를 상대로 세금을 인상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우리 그래프의 검은색 삼각형에서 볼 수 있듯이 총 후생에 대한 순수 효과는 마이너스입니다. 비용이 편익을 초과합니다. 이것은 다수 경제학의 핵심인 비용 편익 분석의 간단한 예입니다. 이것으로 보호무역주의에 관한 수업을 마칩니다. 우리는 보호주의 관세, 보호주의 수입 할당량, 보호주의 보조금에 관해 배웠습니다. 이러한 모든 형태의 보호주의가 총 후생에 미치는 순수 효과를 고려할 때 사장 손실이 생기는 것을 확인합니다. 그 말은 보호주의를 절대 사용하면 안 된다는 뜻입니까? 꼭 그렇다고 할 수는 없죠. 여러분의 학급에서 보호주의에 관해 토론할 때 보호주의가 어떤 상황에서 정당화될 수 있는지 평가할 만한 내용이 존재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국내 산업을 보호하는 것이 사회적 이익에 가장 부합할 수 있습니다. 군사나 국방과 같은 전략적인 산업들이 그런 사례입니다. 어떤 나라는 군사 기술 수입을 원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산업을 보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다른 사례로는 사양 산업과 유망 산업이 될 수 있습니다. 국가는 거대 외국계 생산자들과 경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거나 국가 경제를 위해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신생 산업을 보호할 수도 있습니다. 개발도상국의 신생 또는 신흥 산업이나 유망 산업을 보호하는 것이 경제 개발 전략일 수 있습니다. 그들 산업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면 보호주의는 줄어들고 해당 기업은 외국 생산자와 경쟁할 수 있을 만큼 커질 수 있습니다. 반면에 공업화가 비교적 높은 나라에서는 일부 산업이 사양 산업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산업의 침체를 완화하기 위해 보호주의를 채택할 겁니다. 미국의 텔레비전 산업이 그런 사례입니다. 예를 들어 오늘날 미국에서 텔레비전이 더 이상 생산되지 않지만 수십 년에 걸쳐 텔레비전 산업은 사양기에 접어들었습니다. 해당 산업이 궁극적으로 소멸할 때까지 해당 산업의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것이 정부의 이익에 부합할 수 있습니다. 이번 수업을 복습하자면 우리는 보호주의 보조금을 정의했습니다. 보조금이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습니다. 우리는 대부분의 경우 보호주의 보조금으로 인해 사장 손실이 발생하거나 총후생 손실이 발생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어 우리는 사양 산업과 유망 산업 등 전략적 관점에서 보호주의가 정당화될 수 있는 상황을 살펴보면서 보호주의를 총체적으로 평가했습니다.